부산의 한 아파트. 한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과외를 받던 여성은 잠시 후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말죠. 왜 그랬노?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서. 며칠 후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최근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이곳 부산과 경남 경계지점 낙동강변 숲속에 시신 일부를 버렸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건 사건의 잔혹함이었죠. 네, 충격 뭐 그 단어로밖에는 설명을 못 하겠네요. 기자들도 경찰도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너무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고 했으니까.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110회 넘게 찌르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범인은 23살 정유정. 사건이 명쾌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는 내내 의문을 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잔혹하다. 일면식도 없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을까? 그러나 정유정은 입을 열지 않았지요. 피해자를 왜 사하셨습니까?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이에 전문가들도 정유정이라는 인물에 대해 궁금해했는데요. 정말로 전 정유정의 환경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키우면 이 정도 잔혹한 20대 여자애가 나올 수 있지? 어떤 환경이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해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기자. 처음에 체포됐을 때 그 순간에 전화를 한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사고 치고 나서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잡혀가고 있다고 차 안에서. 기자는 이 통화 내용을 다시 들어봤는데 뭐라고? 난 무의징역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태영이나. 체포 직후 범행 일부만 인정했던 정유정. 옮겼어. 내가 죽이진 않았고 죽었어. 니 때문에 죽었나? 아니?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크게 놀랐지요. 유정아, 왜 그랬노? 이에 마음을 털어놓는 정유정.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서. 그 말에 아버지는 딸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니한테 해준 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자 정유정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지요. 아버지와의 전화가 그래도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통화를 하고 나서 범행을 시인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아버지와 굉장히 유대감이 좀 깊었나 보다. 하지만 얼마 뒤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정유정이 검색을 한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 존속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씩 드러나는 정유정의 속마음. 공소장을 봤는데 불우한 가정 환경과 조부모로부터의 그런 학대, 그런 가족에 대한 분노가 가득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감정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였지요. 피해자와 약속을 잡은 그 당일이 할아버지랑 싸운 다음에 약속을 잡았다는 거예요. 사실 정유정의 가족은 평범한 가정은 아니었는데요. 정유정이 2살이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엄마에 이어 아빠마저도 없었던 정유정의 어린 시절. 아빠도 근데 볼 수가 없었어요. 정유정이 한 대여섯 살쯤에 아버지가 교도소를 갔어요. 그럼에도 아버지와의 관계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범행 3일 전에 아버지랑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더라. 그 통화에서 엄청난 내용이 나왔다더라. 이는 범행의 결정적인 계기처럼 보였죠. 아빠랑 통화를 하고 나서 범행을 결심을 했다고 진술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알게 된 기자는 이 사실들을 보도했는데요. 범행을 이틀 앞두고는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며 을 예고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려웠던 환경에 대해 아버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이거 정유정 아버지가 제보 왔는데요? 제보 메일을 보내온 정유정의 아버지. 제목이 정확한 내용 보도 바랍니다. 정유정 아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는 보도 중 잘못된 내용을 지적했는데 공소장에 써 있었던 가정 불화로 아빠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자기는 틀렸다. 예고한 적도 없다. 이에 통화를 시도한 기자. 네 아버님, 저 JTBC 박사라 기자입니다. 그 대화에서 아버지는 가족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지요. 근데 이게 우리 가족들은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가족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유정의 주장이 억울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행 전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유정이 통화 내용 드릴게요. 드리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그 통화가 이뤄진 건 범행 3일 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공감을 못 한다니까. 근데 이미 살아왔잖아.
그 인생을 어떻게 다 바꾸냐. 중요하다는 건데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트라우마라는 게 아빠는 극복을 했어도 사람마다 그게 달라. 아빠랑 내 인생은 전혀 다르잖아. 그때 정유정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을 했지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그 스트레스를 풀 대상이 나였던 거야. 그리고 그 기억은 그녀에게 큰 상처로 남은 것 같았는데 저항할 수 있는 그게 아무도 없었고 내 가족이 아무도 없었고 다 방관하고 있었고 내 가족이 한 명도 없었는데. 하지만 이 말을 선뜻 믿기 어려운 기자. 정유정이 말이 과연 다 사실일까? 아버지를 만나봐야겠다. 가족들의 입장을 듣지 않으면 정유정의 진술대로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에 부산에 찾아가기로 하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정유정의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아버님. 그 결과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요. 애가 어릴 때는 활달했어요.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많이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눈엔 그저 평범했던 정유정. 집에서 생활기록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학교생이 얘기하기로는 단체 활동 열심히 하고 뭐 교우관계가 좋았다고 써있더라고요. 이어 여전히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학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면회 때 봤던 정유정의 모습이 한없이 밝았기 때문이었지요. 교도소에 있을 때 가족 면회를 하거든요. 애가 막 잔디밭 막 뛰어다니면서 어른들하고 장난도 잘 쳤어요. 게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또한 정유정을 아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혈 학부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손녀 뭐 조금만 누가 터치하고 하면 쫓아가서 따지고 뭐 조그만 상처 하나도 다 병원 데리고 다니셨고요. 하지만 제가 재혼하면서부터 애가 아버지의 재혼으로 상황이 달라졌죠. 까지는 그렇게 크게 원망을 안 했어. 그 아빠가 오면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나는. 근데 오고 나서 몇 년 안 돼가지고 아줌마랑 결혼했잖아. 이 일로 정유정은 큰 배신감을 느꼈고 아빠가 뭐라고 했었냐면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기 다 끝난 거 아니가? 그때부터 그녀의 폭력성이 드러났는데요. 애 생일날 제가 꽃다발이랑 케이크 사들고 할아버지 집에 갔거든요. 문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뭐 사진 액자도 깨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제가 말리다가 그런 정유정을 말리다가 손찌검을 하게 된 아버지. 그러자 정유정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빠 재판 받았거든. 유전자 신고해가지고 그럼 네가 아빠 죽은 다시 안 보겠다. 그렇게 부녀 사이는 멀어졌는데요. 할아버지 집에 가기만 하면 112에 신고하더라고 애가. 배신감이 컸나 봐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에도 못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후 할아버지 할머니와 얻어 부딪혔던 정유정. 그러니까 제가 재혼한 이후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배신감이 컸나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애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충돌도 좀 생기고 그랬죠. 더불어 그때부터 어린 시절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을 한 것인데 조그만 애를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그렇게 개패듯이 패는 거지. 왜 그렇게 패는 건지 난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다. 이어 정유정은 어린 시절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말했지요. 새끼 코끼리를 무슨 줄로 매달아 놓으면 못 나가잖아. 근데 어른 코끼리는 묶어놔도 나갈 수가 있어. 힘이 있는데. 근데 그걸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안고 못 나가고 있는 거야.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고 있는 거야. 난 그게 트라우마라 생각하거든. 그 말에 다시 한번 되묻는 아버지. 상처가 너무 많았었나? 그는 사태를 알았다면 일이 달라졌을 거라 말하는데 그럼 아빠 왔을 때 그런 말 왜 안 하는데? 얘기를 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온다면 이야기가 왔다면 아빠가 단칸방이라도 구해서 니하고 나갔겠지. 진심으로? 응.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응. 아빠한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그게 지금 정유정에게는 가장 큰 핸디캡이었던 것 같고 사연을 결심한 이후에도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구조 요청을 하기에 이르는 그래서 2시간 동안 통화를 하기에 이르는 이유 같아요. 그러나 정유정은 끝내 고립을 선택했죠. 친구도 안 만나고 완전히 무계획적으로 그냥 혼자 계속 그렇게 지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핑계로 집에만 있었던 정유정.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나이까지 한 6년 동안은 사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고립된 아이솔레이트된 삶을 사는 거죠. 당시 그녀에겐 그것만이 탈출구였는데요. 망상일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 집에서 학대받았던 기억, 부모님이 없어서 혼자 겪었던 외로움, 그리고 출소한 뒤에도 아버지랑 같이 살지 못하면서 독립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마저 실패해버렸지요. 마지막 탈출의 수단으로 생각한 게 공부였는데 그것도 실패했죠. 그때부터 정유정은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할아버지가 집에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면서 물을 뿌린다든지 똑같이 당해보라고 하면서 집에다 불을 붙인다든지. 그러다 할아버지를 다치게 만들기도 했지요.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팔에 붕대 감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어디 다치셨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냥 넘어졌다. 어디 상처가 난 적도 있었어요. 그녀의 분노는 갈수록 거칠어졌는데요. 정유정이 공책에다가 죽이지 않으면 분이 안 풀린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어 얼마 후 정유정은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던 거죠. 저 사람이 처음 질문했던 게 혼자 사냐고 먼저 질문한 게 그게 첫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 아버지에게도 언지를 하는데 내가 크게 일을 만들어버리면 나도 죽어야 돼. 뭐 욕을 하겠지, 내 욕을. 그런 욕도 하지 말고 서로 피해를 주지 말자고. 서로한테. 그걸 알겠다. 이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전문가. 그 얘기는 욕할 일을 할 거니까 나를 붙잡아줘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아버지는 못 알아듣는 거죠. 이에 기자는 또 다른 의문을 품게 되는데 정유정이 왜 20년이 지난 뒤에야 아버지한테 이제 와서 털어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통화가 이루어진 건 정유정의 첫 번째 범행 시도 날이었지요. 정 씨는 범행 3일 전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20대 여성을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바람에 살인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그러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건데요.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2분 뒤에 아빠한테 전화해서 분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3일 후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아낸 정유정. 결국 이 일은 끔찍한 사건이 되었고 그 수법을 보면 그 순간에는 그 분노와 원한과 이런 걸 폭발을 해서 거의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이 그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잔인하게. 정유정은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죠. 결국에 코끼리는 스스로 만든 고독이랑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유정 자기 자신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정유정 사건 취재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정유정이 입에서 나온 이름 고유정. 고유정 사건을 따라했다. 그것 때문에 사건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걸로 학습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녀는 2019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의 범인이었는데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한 치밀하게 배입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충격적인 사건이었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에요. 사건의 피해자는 그녀의 전 남편. 고유정 같은 경우는 면접 고소권이 허가가 된 남편,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남편을 역이용한 거죠. 범행 장소로. 고유정은 이혼 후 전 남편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고유정이 사실 전 남편의 그 면접 고소권을 계속 거부를 했었거든요. 만나게 해달라,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에 거부를 하다가 그런데 얼마 뒤 만나게 하라던 결정에 떨어지니까 법원의 도움으로 아들을 만나러 온 전 남편. 하지만 결국 그는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는 이혼 2년 만에 아들을 보러 제주도로 갔다가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지요. 피해자가 펜션에 들어간 것까지만 보이지만 그 이후로 나온 모습은 지금까지도 찾을 수 없는 게. 그런데 고유정과 정유정 사건은 닮은 점이 많았는데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모방을 많이 했구나. 먼저 범행 준비를 철저히 했던 고유정. 주인이 없는 별채의 펜션을 따로 예약을 한 게 드러났었고요. 고유정이 만들어준 칼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었던 거고. 그리고 정유정 역시 분명한 계획 범행이었지요. 정유정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서 신분을 중학생으로 속이고 과외 앱을 통해 50명이 넘는 사람을 접촉합니다. 이어 두 사람은 준비물도 비슷했는데 고유정이 범행 전에 마트에서 구입했던 표백제, 그리고 청소용품, 솔, 그다음에 김장용 비닐봉투 이런 게 전부 다 주부로서 필요해서 샀다고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마지막에 1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정유정 역시 비슷한 물건을 구입했죠.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는
그런 정도의 잔혹함. 심지어 잔혹함마저 닮아 있었는데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시민들이 충격을 크게 받았잖아요. 감식 결과 끔찍했던 고유정 사건. 그 욕실에는 수체 부분에서 다량의 혈흔 반응이 나왔었고 거기서는 이미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일부에서 나온 걸로도 추정되는 그런 혈흔 반응. 이는 정유정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피해자가 처음 습격을 당하고 사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0분이에요. 그 10분 동안에 찌른 횟수가 110여 회. 고유정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하철장에서 형사들한테 잡혔잖아요. 마지막으로 체포 직후 범행을 부인했던 고유정. 32분경으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법원을 설명할 수 있고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우리가 당했는데. 이 역시 정유정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니 때문에 죽었나? 아니?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태연하고 침착할 정도로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그 후 조사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비슷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자기가 저지른 범죄 현장 사진을 보여줬대요. 보통은 보기 싫어한대요. 눈을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봤다더라. 고유정 역시 태연한 모습이었죠. 저하고 대질 조사할 때는 오히려 웃었었어요. 때문에 다들 두 사람이 닮았다고 느꼈는데요. 정유정, 고유정 둘 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본의를 숨기고 거짓 행동을 하는 거는 둘이 되게 닮은 점 같습니다. 이에 정유정이 고유정을 따라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을 얻고 있었죠. 이렇게 하면 고유정처럼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나 고유정은 완전 범죄에 실패했고 고유정은 자기 딴에는 완벽한 범죄를 이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혈흔 반응이라든가 CCTV라든가 어차피 잡혔거든요. 시신 없는 사건이 인정이 돼서 결국에는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요. 그녀를 따라한 듯한 정유정 역시 많은 흔적을 남겼는데요. 누가 CCTV에 다 찍히고 있는데 범행 시신을 자기 집으로 가져다 놓는 행동을 누가 할까요? 심지어 마지막 과정도 철저하지 못했지요. 그 정유정이 선택한 유기 방법도 상당히 허술해 보였어요. 당시 정유정은 사람이 거의 없는 장소를 선택했는데 늦은 시간에는 그 가는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공이고 갈 때고 허벌판이라 허벌판이야. 이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만한 목적지였지요. 여기가 실제 유기한 장소거든요. 미쳤는데 여기? 그런 곳에서 어린 여자애가 이만한 사체가 담긴 캐리어를 혼자 유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택시기사는 그녀를 의심했고 기사분 입장에서는 아가씨가 거기 올 이유도 없고 뭐 트렁크를 가지고 내려가지고 풀숲으로 가니까 기사 내용대로 이상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하신 거죠. 그 결과 정유정은 체포가 되었는데요. 네, 왜 사행하셨어요? 시신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원인으로 고립을 지적하고 있죠. 20살부터 25살까지는 아무와도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사고가 부정적이고 병리적이고 잘못된 걸로 천천히 굳어져 나갔을 것 같아요. 비사회적인 인물이 된 거죠. 주변에 누군가가 결국은 그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청산하도록 지지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탈출하기는 일단 무지하게 어려운데, 그런데 결국은 정유정에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현재 정유정은 계획 범죄를 인정한 상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한 정유정이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처음으로 계획 범죄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더 흐르면 정유정에 대한 진실도 더 드러나게 될까요?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 취재기 였습니다. 악인 취재기는 제목 그대로 범인의 초점을 맞춰 그 인물의 실체를 추적해 폭로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지난 3월 웨이브 오리지널 수사 다큐 국가수사본부가 많은 화제를 낳은 만큼 이번 악인 취재기 역시 그 작품성과 화제성을 모두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1, 2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회차에서는 지난 5월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정유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놀라게 했던 사건인 만큼 영상에서 공개된 정유정이 실제 통화 내용에 절로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웨이브에서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 취재기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